네, 안녕하세요. 성장한 생구미 송경입니다. MF케어 프리미엄 독서 모임이 끝이 났고요. 오늘은 스티브 잡스라는 책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좀 창피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제가 스티브 잡스가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빌 게이츠는 들어봐서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이 PCN 교육을 들으면서 스티브 잡스에 관한 얘기를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참 많이 하세요. 대표님께서 나눠주신 이 부분을 보면서, 와, 이게 지금 제가 듣고 있는, 피파리, 피세마, 이 안에 교육 내용이랑 또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항상 그 안에서 저희들한테 나눠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랑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늘 처음에는 아이스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해도 잘 안 되고 한국어이나 사실 일상생활에서 또 잘 쓰지도 않는 또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근데 자꾸 이게 듣다 보니까 어느덧 저도 이제 적응이 되어 가고 또 그 말귀를 알아듣고 그 뜻을 이해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참 웃기죠.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그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한다. 그리고 그 단어를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웠지만 또 이렇게 읽다 보니까 굉장히 또 아이스강 대표님이 생각하시고 지향하고 계시는 그런 삶의 방향성, 목적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사실 스티브 잡스 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좀 되게 극단적인 사람, 되게 안티프레지란 사람, 그리고 되게 괴짜스러운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되게 기준이 높은 사람, 심지어 스티브 잡스도 기준이, 자기 자신한테 기준이 굉장히 높지만 같이 일하는 팀원들조차도 기준을 굉장히 높게 잡았다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참 피곤하죠. 왜냐면은, 그래서 또 실제로도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퇴사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잘려 나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사실 저희 또 이런 아이스강 대표님 교육을 듣다 보면, 실제로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내보내는 교육이 없잖아요. 사람이 일단 교육비를 지불을 하고 들어오면 그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교육의 틀이라 생각하면, 너가 나한테 돈을 지불했으니까 나는 너를 자를 뭐 그럴 권리가 없다라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하는데, 아이스강 대표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성이 안 맞는다든지 또 태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자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약간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바꾸려고 했대요. 근데 이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면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 확신 있는 자가 덜 확신 있는 자를 이끈다고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확신 있는 자라는 거는 내가 삶의 목적지가 굉장히 명확성을 띄어야 되거든요. 근데 참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세상을 이끌기 위해서는 굉장히 창의력, 항상 또 대표님께서 창의력, 이제는 저희 때만 해도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70, 80 그 세대 안에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뭐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정말 몇 등 안에만 들면 그냥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인생이 다인 것처럼 내가 어떤 학교에서 공부해서 1등하면 나중에 사회에 가서도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그게 또 사회에 나가서도 또 나의 성인이 된 후에 그런 성적표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랬지만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예전에, 지금은 그만큼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뭐 창의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일단 학교 교육 자체가. 창의성을 가지려면, 오늘 또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의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동반이 돼요. 그리고 시행착오도 겪어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또 이뤄가면서 그 안에 변동성을 내가 경험을 하면서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경험을 했을 때 이런 또 창의성이 또 뒷받침이 될 텐데, 그런 창의성이 사실 저희 때는 많이 부족했어요. 끼껏 창의성이다 생각했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음악미술이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냥 그거는 아트다, 예술 쪽이다. 근데 그게 예술이라는 기준이 참 애매모호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국영수 이런 것들은 또 예술 쪽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창의력을 요하는 거는 그냥 미술, 뭐 음악 이 정도로만 알고 살았지, 이 창의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창의력으로 돈을 버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도 대표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우리 한국은 이렇게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처럼 이런 혁신가들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보셨을 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요즘에는 혁신을 넣은,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것도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혁신학교, 무슨 학교, 이렇게 어떤 좀 뭔가 달라 보이는 타이틀을 그 초등학교 그 앞자에다가 붙여요. 그러면 그게 좀 다르잖아요. 또 새로움으로 또 다가오다 보니까 또 저기엔 또 뭔가 있나? 라는,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역시도 그랬고, 일단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번뜩이잖아요. 뭔가 되게 또 고착돼 있지 않은 뭔가 새로운 신선함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서 창의력을 요하는 학교에서 아무리 그렇게 교육을 한다 한들 과연 그게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론은 우리나라는 저도 이거를 이제 교육을 들으면서
알게 된 거지만 결국은 우리는 공장의 노동자를 찍어내는 아직도 그 산업혁명 시대의 그 관습이 계속 배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역시도 저희 때만 해도 뭐 공무원, 대기업 이런 정말 그냥 안정적인 은행 이런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딱 정년 퇴임 60세 넘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퇴직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니 이게 정말 안정적인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인생이 너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까지 일을 해서 그 노후에 그 돈을 받으면서 사는 게 물론 저도 이 교육을 안 받았더라면 그냥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 그냥 평범한 회사 직장원 따박따박 9 to 6 뭐 주 5일 근무 시간만 채우면 나오는 고정적인 그랬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프레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저는 아이들한테 제가 물론 그 전에도 제가 이 교육을 듣기 전에는 사커맘이었어요. 그냥 유치원 등원시켜주고 늘 우리 왜 한국 엄마들 아시잖아요. 가방을 아이가 매개하지 않고 엄마들이 들쳐매요. 엄마들이 들쳐매고 학원 가방 들쳐매고 아이들 양손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간식거리가 있어요. 간식거리를 이제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가 끝나고 유치원이 끝나고 이제 바로 학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 텀에 이제 아이들 간식을 챙겨서 이제 학원 가방을 챙겨서 그리고 이제 하학교 시간에 맞춰서 가서 가방은 제가 엄마들이 얼쳐매고 그러고 이제 바톤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았었죠. 그리고 이제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근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학원 뺑뺑이를 뭐 피아노를 돌리고 미술을 돌리고 뭐 한창 그런 아이의 사고력 확장을 위해서 저런 걸 또 시켰어요. 가베랑 또 가베와 연결되어 있는 또 뭔가를 또 시켰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지금의 아이는 제일 좋은 장난감이 핸드폰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돈을 따져보면 차라리 제가 다른데 차라리 뭐 진짜 저축을 했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투자를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저한테 교육에 투자를 한다는 거 상상을 못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돈이 결론은 학원에 전기세를 내줬고 또 학원들 원장들의 배를 불려줬고 근데 결론은 지금의 현실의 아이들의 최고의 장난감은 핸드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아이들을 학원으로 돌리는 의무가 있을까? 근데 학원으로 돌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정말로 얘는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공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공부를 관심이 있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그거를 아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탤런트 중에 누구 있어요. 그 남자 탤런트 분 되게 화목하게 아이가 셋인가 그럴 거예요. 옛날에 그 무슨 아이랑 그 부모님이랑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집의 아이들이 정말 되게 똘똘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어렵다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교인 이제 서울대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너무 잘 자랐어요. 반듯하게. 근데 아이가 약간 중독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말에 오히려 부모님은 가서 놀라고 아이의 책을 이렇게 뺐더라고요. 문제집을 뺐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아니야, 나는 이거 할당량 내가 이거를 해야지 나는 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라 너무 신기하게 봤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라면은 물론 학원을 가야 되고 공부에 투자를 해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고 뭐 심지어 뭐 유학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로 남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학원을 보낸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하지만 옛날에도 저도 이제 학원을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하기 전에는 아이들 끝나고 잠깐 놀이터에서 아이들 놀릴 때 그때 이제 엄마들끼리 모이면 다 똑같아요. 다 나누는 대화가 다 똑같아요. 뭐 시켜요? 뭐뭐 시켜요? 요즘에는 뭐가 뭐 뭘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많이 시키진 않았어요. 뭐 그렇게 많이 뭐 형편이 막 정말 애를 많이 시켜야 될 그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냥 기초적인 그래도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런 창의성에 관한 거에 또 꽂혀 가지고 제가 아는 그 창의성이라는 거는 미술하고 음악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참 결론은 학교에서 부모들이 밖에서 이렇게 돌린다고 한들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이렇게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창의력을 정말 무한대로 아이들이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 과연 있는 학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조금 더 오픈된 게 대안학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아이들이 물론 이제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데 아이들이 좀 좀 이렇게 좀 활동,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대안학교가. 하지만 또 그것도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그런 틀에 박힌 상상력을 죽이는 왜냐하면 그 상상력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정타는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오늘도 저희 첫째 딸이 중간고사인데요. 어제 오늘 네 지금 이제 좀 이따가 아이를 깨워야 됩니다. 지금 새벽 2시가 넘었는데요. 지금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새벽에 한 3시쯤에 깨워달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엄마 마음이 조금 더 잘하고 지금 안 깨우고 있는데 원래 2시에 깨웠어야 됐어요. 근데 좀 더 잘하고 한 3시쯤에 깨우려고 하는데 시험을 저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애들한테 안 줘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또 잘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물론 일찍이 또 저는 그거에 또 깨했던 것 같아요. 이런 또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로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애들은 따로 있구나. 그러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차라리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일찍 찾을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내가 아이를 얘기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아이가 뭐 자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큰 적은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너가 자퇴를 하게 되면은 그런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그런 목적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아이들은 아니고요. 좀 이렇게 좀 약간 멀리 내다봤을 때 내 아이가 자퇴를 한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막 내 업장이 무너질 만큼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굳이 물론 저는 지금 학교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그냥 나가서 사회성을 기른다? 그 안에서 이런 경험 아이들과의 싸우기도 하고 그 안에서 화해도 해보고 별의별 아이들이 요즘엔 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그냥 겪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라고 학교를 보내고 또 제가 또 밥을 또 영양가 있게 잘 챙겨주지 못하다 보니까 한 끼라도 또 급식은 또 영양사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또 잘 또 그 5대 영양소에 맞춰서 잘 해주시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학교를 가서 또 밥을 먹고 와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보낸 이유는 그거 같아요.
그리고 또 일단 제가 시험 기간인데요. 시험을 보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생각해도 잘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근데 저는 근데 저는 별로 그게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못 봤어 뭐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정말 저는 학교 성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유한 것 같아요. 다른 부모들이 보면은 '와 저 엄마는 진짜 애한테 관심이 없나? 저 엄마는 좀 이상해.'라고 할 정도로 저는 아이의 성적에 관해서는 크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학교 시스템이 무조건 틀리면 안 되고, 또 100점을 맞는 사람이 또 선생님들의 눈에 되게 또 각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다일까? 그런 시스템, 우리나라의 시스템. 100점을 맞아야 되고, 또 실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 시스템이 정말 큰 실수인 것 같아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왜 실수를 하면 안 될까? 몰라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될까? 그런 것들이 일단 남의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틀리면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의사 표현도 사실 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의견, 내 목소리 내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다 보니, 근데 이거는 참 시대가 바뀌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토론을 하게끔 하고 발표를 하게끔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뿌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대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를 학교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게 해주고, 실수를 해서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 스스로가 그거를 너무너무 창피해하고 루저의 마음을 갖고 학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시작점, 그런 기초가 아이들이 좀 뭔가 실수를 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실수를 해서 루저가 아니야, 실수를 해도 루저가 아니야 라는 그런 학교의 생활 환경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 저는 정말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수학을 싫어하기도 했고. 근데 중학교 때 그때는 이제 날짜에 맞춰서 몇 번, 몇 번, 몇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때마침 제가 그 날짜에 그 번호인 거예요. 근데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딱 몇 번 나와서 문제 풀어 그러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의 생각을 진짜 모르고 진짜 이해가 안 가서 선생님한테 그냥 저의 생각을 얘기를 했죠. 진짜 모르겠다. 선생님 저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거의 60대이셨던 수학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이만한 그 몽둥이를 가지고 오시더니 제 머리를 탁 때리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창피했고요. 내가 이 수학 문제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왜 내 머리를 맞아야 되지? 라는 그것이 참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물론 그분 지금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게 중학교 때 일이니까. 중3이었나요? 네, 중학교 때예요. 30년이 넘었죠. 돌아가셨겠네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게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몰라서 모른다고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거를 그 선생님은 너무 화가 났나 봐요. 그러더니 정말 그때는 매가 있어요. 한 요 정도 되나 봐요. 그 매를 가지고 와서 제 머리를 탁 때리는데 그때 그 창피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잘했거든요. 제가 이과 이쪽이 좀 약하긴 했지만
다른 거는 근데 그 수학 문제를 못 푼다는 모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정말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분히 그때 그 수학 문제 한 문제를 제가 몰라서 못 푼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그 공간에 있는 그 공기, 저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고 선생님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축이 되는 그런 느낌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느낌으로 저를 보거나 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저 스스로가 그거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내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그런 어쩌면 그런 행위인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참 열받네요.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학교에서 좀 아이들이 자유분방하게 좀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막 틀에 맞춰 놔서 이런 것들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좀 이렇게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실수했을 때 창피를 느끼고 남들이 저렇게 생각할까 봐 내 생각을 오롯이 얘기를 못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런 창의성을 마음껏 이렇게 펼치면서 실수도 해가면서 그런 환경 조성이 안 된다면 이런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참 나오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잠이 오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잠이 확 깨는 것 같아요. 네. 불현듯이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혁신을 이루는 창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이 실수를 해도 괜찮고 100점을 안 맞아도 괜찮고 너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남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문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